안녕하세요. 사회탐구 세계사 기출분석 특강 이다지입니다. 여러분 잘 지내셨나요? 자, 오늘은요 서양 근대사의 마지막 시간과 현대사의 첫 번째 시간에 대해서 함께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양 근대사부터 먼저 말씀을 드리면요, 러시아의 개혁과 혁명이 주제예요. 네, 러시아 개혁보다는 선생님이 좀 더 포인트 강조점을 두고 싶은 거는 러시아의 혁명입니다. 세계사를 공부할 때 나올 만한 주제에서 출제되었던 주제들을 아주 내용을 깊게 세밀하게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아직까지 안 나왔던 주제들 중에서 정말 중요했던 주제들을 다시 한번 살펴보는 것도 중요하죠. 러시아 혁명 같은 경우는 정말 나올 만한 주제인데 아직까지 한 번도 출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강력한 출제 포인트라는 거를 명심해 두시고요. 서양 현대사 같은 경우에 선생님이 약간 필기를 할게요. 자, 현대사 첫 번째 시간에는요 1차 세계대전과 2차 세계대전을 배울 건데요. 아시다시피 1, 2차 세계대전 중에 하나는 반드시 출제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쟁사에서 만약 출제가 된다면 1, 2차 세계대전에서 출제가 되고, 또 다른 문제는 십자군 전쟁이나 백년 전쟁 같은 그 다음 순위로 이제 밀려나게 되는 거예요. 이해 가시죠? 자, 현대사에서 우리가 문제 풀어볼 부분은 1차 대전과 2차 대전을 볼 건데요. 선생님 vs 친 거로 보면서 이제 아시겠지만 비교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1차 대전에서 나올 만한 주제들은요, 우선적으로 첫째로는 배경이 나올 수 있는데요. 배경에서 다른 것도 중요하지만 사상적인 배경인 제국주의와 관련된 이념들을 한번 정리해 보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자, 1차 세계대전의 순서인 과정을 파악하시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리고 1차 세계대전에서 마지막 마무리로 중요한 거는요, 이제 결과에 해당하는 부분인데, 이 1차 세계대전의 결과로 형성된 질서를 뭐라고 하죠? 바로 베르사유 체제라고 합니다. 베르사유 체제까지 정리를 하시면 1차 세계대전은 좀 깔끔하게 정리가 되고요. 2차 세계대전 같은 경우에는 압도적으로 많이 나오는 부분이 2차 세계대전의 배경 부분이죠. 자, 이 배경에서 무슨 사건이 일어났죠? 바로 대공황이 일어나게 되는데요. 이 대공황으로 인한 나라별 대응 양상을 여러분들이 따로 정리를 한번 해보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러면은 첫 번째 문제, 러시아 개혁과 관련된 문제부터 한번 들어가 볼게요. 자, 가나 문서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가를 먼저 보시면요, 러시아의 농노는 이렇게 나왔죠. 러시아 같은 경우에는 농노제가 굉장히 오랫동안 유지가 되었습니다. 이건 동유럽의 특징이라고도 보실 수 있죠. 쭉 읽어보실게요. 적절한 시기에 자유로운 농민으로서의 모든 권리를 갖는다. 지금 뭐가 나왔나요, 여러분? 농노제 해방이 나왔습니다. 농노 해방. 이거 언제 때죠? 19세기에 러시아가 발전해 나가는 시기에, 구체적인 연도 쓰면요 1861년이고요. 여기까지만 보셔도, 자, 이거를 발표한 사람은 누군지 당연히 아실 겁니다. 누구죠? 자, 가에 해당한 사람은 알렉산드르 2세죠. 알렉산드르 2세가 농노 해방을 했고요. 그 관련된 내용 좀 더 살펴보시면요, 농노는 토지를 어떤 방식이냐면 지주로부터 되사는 것으로써 지주에 대한 의무에서 벗어나 자유로운 농민이 된다 라고 얘기를 했죠. 되사는 방식으로 농노를 해방시킨 거고요. 이 개혁이 어떤 건지 조금 이따가 살펴보고요, 여러분. 자, 나로 한번 들어가 봅시다. 누군지 파악해 봐야죠. 상트페테르부르크 등, 자, 뭐라고 표현했나요? 지금 수도에서 짐의 제국 일부에서 발생한 소요 사태 통탄을 금할 수 없다. 자, 어떤 사태? 소요 사태. 뭔가 굉장히 시끌벅적한 사건이 일어난 거죠. 황제가 통탄할 그런 힘이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더 읽어볼게요. 그렇게 해서 나는 이런 개혁 조치를 한다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가장 핵심적인 키워드는 이거죠. 두마의 승인 없이 어떠한 법도 효력을 가질 수 없다. 투표권이 없는 주민의 각 계층에게 두마 의회에 참여하는 길이 열릴 것이다. 어떤 소요 사태가 있었고 개혁 방안으로 평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의회 길을 열어두었습니다. 자, 이거 언제죠? 두마가 나오신 순간 아셨겠죠? 두마는 바로, 의회를 설치한 것은 바로 니콜라이 2세입니다. 자, 중요해요, 여러분. 같이 살펴볼게요. 알렉산드르 2세가 우선 농노를 해방하게 된 배경을 아셔야겠죠. 농노를 왜 해방을 했을까요?
당연히 이제 뭔가 정말 신분적인 평등과 이런 것을 위해서 해방을 한 것이 아니죠. 자, 이때 러시아는요, 충격적인 패배를 겪습니다. 여러분도 시험을 정말 망쳤다던가 친구랑 정말 심하게 싸웠다던가 이런 뭔가 좌절하게 되는 순간이 오면은 한번 자기를 되돌아보게 되잖아요. 러시아가 닥쳤던 상황은요, 크림 전쟁에서 패배를 했습니다. 크림 전쟁에서 누구랑 싸웠는데요? 러시아랑 오스만 제국이 싸웠죠. 자, 싸웠는데 러시아는 상당수의 병력을 동원했음에도 불구하고 패배를 합니다. 이게 러시아한테는 굉장히 충격적인 사건으로 다가온 거예요. 이제 더 이상 머릿수만으로는 안 된다. 나라를 근대화시켜야 된다라는 생각에서 산업혁명도 일으키고 근대화로 나가기 위한 준비 과정에서 나온 것이 바로 농노 해방입니다. 자, 농노를 해방하면서 뭐를 꾀하려고 했던 걸까요? 근대화를 하려면 공장이 세워져야겠죠. 그럼 공장에서 노동할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농노를 해방해서 노동자로 만들려고 했던 거죠. 이해 가시죠? 자, 농노 해방도 하고요. 하나 더 써두면 젬스트보라고 하는 지방 의회도 설립을 합니다. 두마랑은 달라요, 여러분. 이건 중앙의 의회격이고 젬스트보 지방의회는 지방에서의 의회입니다. 차이가 있어요. 자, 이런 것들 시행을 했는데 이런 것에 대해서 이런 개혁은 아직 너무나 미온하다, 미흡하다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민중 속으로 들어가서 뭔가 개혁해야겠다라고 하면서 일으킨 게 바로 분화로드 운동입니다. 자, 분화로드 운동을 일으킨 사람들이 나로드니키라고 부르고요. 러시아의 지식인 계층이죠. 근데 이거를 알렉산드르 2세가 진압을 하고요. 진압을 하기도 했고요. 당시의 농민들에게 있어서 러시아의 차르는 굉장히 존경할 만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농민들은 이 나로드니케 분화로드 운동에 외면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나로드니케 뭔가 조국을 좋게 바꿔보려고 했던 러시아의 지식인들이 좌절하고 허무주의에도 빠지고 무정부주의에도 빠지는 거죠. 결국에요, 알렉산드르 2세를 암살하는 계층이 바로 이 나로드니케에서 나옵니다. 이 무정부주의자로 바뀐 사람들이 알렉산드르 2세를 암살하는 거예요. 그럼 니콜라이 2세의 그 상황을 보면요. 두마, 의회를 설치해주겠다 약속을 하지만 약속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고요. 그럼 이것도 배경을 한번 보시면요. 이 의회를 설치하게 된 배경은 이 사료 속에 나와 있는 바로 이 소요 사태입니다. 어떤 사건이 일어나죠? 피의 일요일 사건. 1905년에 피해 일요일 사건이 일어나게 되면서 좀 등 떠밀리듯이 개혁을 하려고 했던 게 두마 설치예요. 근데 이것도 제대로 되지 않았고요. 니콜라이 2세는 결국 언제 이제 물러나냐면 1917년에 러시아의 3월혁명으로 물러나게 됩니다. 왜 그랬죠? 1차 세계대전에 참전을 했는데 계속해서 전쟁이 장기화가 되니까 이거에 대해서 물가가 부족하고 물자가 오르는 상황이 되니까 니콜라이 2세를 몰아내고 이제 1917년 3월에 임시정부가 수립이 된 거죠. 이 내용을 이제 쭉 정리를 한번 해보시고요. 선지 들어가 볼게요. 자, 1번입니다. 가는요, 니콜라이 1세에 의해 반포되었다? 아니죠. 자, 알렉산드르 2세에 의해서 반포가 됐고요. 2번 가, 크림 전쟁 패배를 배경으로 포고되었다. 정답 바로 2번이네요. 자, 3번 나 피해 일요일 사건이 발생하는 원인을 제공하였다. 아니죠. 피해 일요일 사건이 발생하고 난 이후에 결과에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그쵸? 4번 보실게요. 나 토지 재분배와 헌법제정의회 소집을 약속하였다. 여러분 여기서 좀 갸우뚱하셨을 거예요. 왜냐면은 의회가 뭔가 소집한다고 나와 있었는데 이게 아닐까 이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는 거죠. 하지만 아닙니다. 여러분 여기 보세요. 토지 재분배라고 하는 거 이거 어디에서 나오는 건가요? 사회주의 개혁 내용에서 나오는 겁니다. 토지를 분배하겠다. 균등한 사회를 실현하겠다. 자, 이거는 사회주의 개혁, 사회주의 혁명이 나올 때 등장하는 내용입니다. 아니고요. 나 5번 제1차 세계대전 중의 불리한 전세 속에서 발표되었다? 아니죠. 러일 전쟁이 계속되고 있고 끝나가던 무렵에 발표되었습니다. 정답은 2번이네요. 2번 들어가 보실게요. 자, 근대사 마지막 문제입니다. 자, 다음 선언문에 영향을 받아 일어난 사건으로 옳은 것을 보기 위해서 고른 것은 보실게요.
맨 처음에 떡하니 이제 키워드가 나왔네요, 여러분. 뭐가 있죠? 소비에트 정권은 지금 즉시 민주적인 평화를 위해 모든 전선에서 전쟁 중인가 봐요. 그쵸? 전선에서 휴전이 이루어진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휴전이 이루어져야 함을 모든 국민들에게 제의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자, 이거 무슨 혁명인가요? 이게 바로 러시아의 사회주의 혁명이죠. 볼셰비키 혁명이라고도 하고요. 우리에게 익숙한 걸로는 11월 혁명이라고도 하죠. 자, 사회주의 혁명이 일어났고요. 그 개혁 내용을 한번 보시면요. 자, 소비에트 정권은 지주 귀족 및 교회의 토지를 무상으로 농민위원에게 넘길 것이다 라고 되어 있죠. 토지를 분배한다고 합니다. 토지를 국유한 이후에 뭔가 분배한다는 느낌을 주고 있죠. 자, 이 내용을 한번 살펴보시면요. 러시아에서 사회주의 혁명이 이제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일어나게 된 직접적인 배경이 이제 임시정부가 수립이 됐는데도 1차 세계대전이 휴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혁명이 일어나게 되고요. 여기에서 말하는 이 휴전이 뭘까요? 바로 독일과 러시아 사이에 맺어진 단독 강화 조약이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뭐죠, 여러분? 이름이 길고 어렵죠? 바로 브레스트 리토프스크 조약이죠. 자, 수능에서 나올 때는 단독 강화 조약이라고 표현될 때가 더 많습니다. 단독 강화 조약을 맺고요. 그럼 이 내용 천천히 살펴보면요. 자, 사회주의 혁명을 일으켰으니까 사회주의 경제 정책을 실현을 해 나가야 될 겁니다. 그래서 사회주의 경제 정책 실현 내용이 나오는데요. 지금 간단하게 선생님이 설명을 한번 해드리면요. 만약에 토지가 여러분 이렇게 있다고 쳐봐요. 그럼 여기가 사회주의가 아닐 때는 이런 식으로 해서 사람들한테 다 소유권이 있을 겁니다. 사유재산이 있는 거예요. 개인이 갖는 재산이. 예를 들어서 1번은 선생님 땅, 2번은 여러분 땅, 3번은 이제 다른 사람 땅 해서 쭉쭉쭉쭉 다 각각의 토지를 가지고 있는 거죠. 이걸 사회주의 개혁에서는요. 어떤 식으로 하냐면 이 전체를 다 국유화해버립니다. 지주의 토지를 국유화한 이후에 집단 농장을 만드는 게 보통 사회주의 경제정책에서 나오죠. 집단 농장을 만든 이후에 그 다음에 이게 내 땅이 아니라 집단 농장에 가서 사람들이 공동으로 경작하고 공동으로 분배한다가 좀 이상적인 이론이에요. 사회주의 경제정책에. 하지만 이렇게 될 경우에 생산성이 굉장히 떨어지죠. 그래서 소련 같은 경우에도 나중에 자본주의를 받아들여서 NEP라고 하는 New Economic Plan, 신경제정책을 실현을 합니다. 이해가시죠? 자, 그럼 이런 상황을 염두에 두시고요. 이 선언문에 영향을 받아 일어난 사건으로 알맞은 거 한번 찾아볼게요. 기억, 소련과 독일이 상호 불가침 조약을 체결하였다. 이거 맞는 거 아니에요, 선생님? 딱 소련과 독일이네요. 아닙니다, 여러분. 여기는요, 상호 불가침, 서로 쳐들어가지 않겠다는 조약, 이거 언제 맺었나요? 2차 세계대전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단독 강화 조약이죠. 단독 강화. 단독 강화라는 거는 소련만 나 이 전쟁에서 빠질게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니고요. 니은 소련이 공산당 정보국인 코민포름을 상설하였다. 여러분 코민포름 언제 나오는 거죠? 2차 세계대전 이후의 냉전에서 미국의 마셜 플랜에 대항하기 위해서 나온 것이 바로 코민포름 정보국입니다. 이것도 2차 세계대전 이후의 일이네요. 디귿, 소비에트 정부와 반혁명 세력 사이에 내전이 발발하였다. 이거 여러분 상식선에서도 당연한 겁니다. 지주들이나 산업 자본가 계층들은 자신의 재산을 국유화한 거잖아요. 당연히 반발이 있을 수밖에 없겠죠. 발생하고요. 리을, 독일은요. 서부 전선에 총력을 기울여 마지막 대공세를 펼쳤다. 자, 마지막까지 어려운 문제예요. 여기 한번 보실게요. 자, 독일 같은 경우에 이거는 1차 세계대전의 과정을 어느 정도 아셔야 됩니다. 독일 같은 경우에 전쟁을 이제 일으켰는데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처합니다. 왜 그러냐면 전선이 한쪽에 집중해가지고 집중포화로 공격을 하면 되는데 양분되어 있었어요. 자, 이쪽. 자, 여기 동부 전선에는요. 바로 어느 나라가 있었냐면 소련과 대치를 해야 됐고요. 서부 전선에는 어땠나요? 서부 전선에는 바로 프랑스랑 대치를 해야 됐죠.
그렇기 때문에 한쪽의 총공세를 이제 가하면은 빨리 끝날 수 있는 전쟁이 양분되어 있었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근데 지금 독일과 소련이 단독 강화 조약을 맺게 되면서 더 이상 여기에는 신경을 안 써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프랑스에 해당하는 서부 전선에만 총공세를 가할 수가 있었던 거겠죠. 자, 잘 정리하시고요. 리을도 맞는 선지입니다. 정답은 디귿 리을 5번이고요. 이 문제는 이제 자료 자체는 그렇게 까다롭지 않았는데 선지가 굉장히 까다로워요. 더군다나 러시아 혁명은 나올 수 있을 만한 주제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니까 러시아 혁명은요, 여러분 과정부터 배경부터 결과, 의의까지 한 번에 쭉 정리를 해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현대사 첫 번째 문제 들어가 볼게요. 자, 중요한 주제고요. 올해 출제가 되었습니다. 가에서 다 국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워낙에 이렇게 지도만 주어졌어도 여러분들이 어렵지 않았던 이유는 수능 특강에도 이제 기본 문제로 나온 적이 있고요. 자료도 많이 보셔서 익숙하실 거예요. 그게 아니더라도 기출문제만 풀어보셨어도 쉬운 문제입니다. 지금 보시면요. 가의 식민지, 나의 식민지가 지금 잘 안 보이죠? 하지만 풀 수 있어요. 그다음에 다의 식민지가 있는데요. 중요한 건 실은 가와 나의 식민지입니다. 자, 가나다가 있는데 가와 나 같은 경우에는요. 지금 가가 지금 움직이는 게 이제 검은색 화살표예요. 지금 나가 움직이는 게 흰색 화살표입니다. 어디에서 부딪힐 수밖에 없죠? 이렇게 부딪히는 형태가 됩니다. 이해 가시나요? 이런 거 많이 보셨죠, 여러분? 영국의 종단 정책과 프랑스의 횡단 정책이 충돌한 사건. 바로 어느 지점이죠? 파쇼다죠. 파쇼다 사건. 1차 세계대전에 이제 먼 배경이긴 하지만 배경에서 설명되는 부분 중에 하나인 파쇼다 사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가와 나는 영국과 프랑스고요. 독일. 이렇게 일부 지방을 차지하고 있는 다가 바로 독일입니다. 그래서 가가 영국. 나가 프랑스, 다가 지금 독일에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그거 함께 보실게요. 1번, 가는요. 인도로 가는 길을 단축하기 위해서 수에즈 운하를 건설하였다. 아니고요, 여러분. 이게 왜 아니냐면 실제로 영국이 참여한 거 맞아요. 하지만 그보다 먼저 어디가 참여했죠? 프랑스가 참여해서 건설을 했고요. 영국이 자본을 투자하면서 공동투자 형태로 만들어졌습니다. 아니고요. 2번, 나는 프랑스는 비잔티움, 바그다드를 연결하는 산비 정책을 추진하였다. 아니죠, 여러분. 산비 정책 베를린까지 이어가는 거 바로 독일에 해당되는 설명이고요. 3번, 다는 케이프타운을 아프리카 진출의 거점으로 삼았다. 케이프타운 어디 있나요, 여러분? 여기쯤에 있죠. 케이프타운을 거점으로 삼았던 데는 바로 영국입니다. 아니고요. 4번, 가와 나는 파쇼다에서 대치하였다. 답은 너무 쉽네요, 여러분. 그쵸?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5번 보실게요. 가와 나는 삼국협상을 체결하여 식민정책을 강화하였다. 자, 삼국협상. 영국과 독일이 손을 잡을 수가 없겠죠. 지금 이때는 거의 왼수인데. 그쵸? 그래서 삼국협상이 아니라 지금 다는 삼국동맹국입니다. 아니죠. 정답 4번이고요. 중요한 주제라고 표시를 했고 올해 출제가 되긴 했지만 수능 특강에서 많이 봤던 주제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렵지는 않으셨어요. 제국주의에 대한 전반적인 배경을 이제 파악하시면 풀 수 있는 문제였습니다. 자, 다음 문제 풀어볼게요. 자, 거의 유사 유형이죠. 2010년에 출제된 주제입니다. 단순한 개념을 묻는 문제인데요. 이 문제를 의외로 굉장히 많이 틀리셨던 걸로 선생님이 기억을 해요. 단순한 개념을 물어보는데 그 개념이 얼마나 사회탐구 과목에서는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문제였습니다. 보실게요. 지도가 보여주는 사건에 영향을 준 이념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똑같이 파쇼다 사건 나오고 있고요. 파쇼다 사건이 발생했다. 이거를 본질적으로 한번 보세요. 그냥 영국과 프랑스가 대치하였다 이런 게 아니라 영국과 프랑스가 대치한 지역이 어디입니까? 아프리카죠. 왜 남의 땅에서 싸우고들 난리예요? 그렇죠? 이렇게 했던 이유는 바로 식민지 확대에 대한 두 제국주의 국가의 야욕입니다. 그거와 관련된 내용을 한번 보시는 거예요. 1번, 민족주의와 관련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자, 여러분들이 주의 이렇게 나오는 것들 제대로 개념을 안 잡고 그냥 외우시는 경우가 많죠. 민족주의가 뭐죠? 자기 민족만이 최고다. 자기 민족을, 한 민족을 중심으로 국가를 형성하고 그 민족의 이익을 위해서 싸우고 희생하고 하는 것이 바로 민족주의입니다. 맞죠, 여러분?
영국 민족과 프랑스의 민족을 위해서. 지금 아프리카 민족은 고려가 되었나요? 안 되었나요? 안 되었죠. 자, 맞고요. 인종주의는 맞을까요? 아닐까요? 당연히 맞습니다. 여러분, 인종주의는 뭐죠? 인종 간에 우열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요, 우월한 인종은 덜 우월한 인종을 정복하거나 침략하거나 약탈해도 된다라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자, 이게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 것이 바로 사회의 진화론이죠. 사회의 진화론 중에서 여러분, 진화론은 잘 알죠? 다윈이 자연환경에 다가 설명을 했던 그 진화론을 인간 사회에 접목시킨 게 바로 사회 진화론입니다. 딱 생각나는 거 뭐 있으세요, 여러분? 강한 자가 약한 자를 잡아먹는 게 정당화되는 이 자연계 먹이사슬에 대한 거, 약육강식, 적자 생존에 대한 부분이죠. 이걸 사회에 접목하면 어떻게 될까요? 강한 나라만이 살아남고 강한 나라가 약한 나라를 침략하고 약탈하는 건 당연한 거다라는 게 되는 거죠. 두 개 연결해서 알아두시고요. 그럼 제국주의는 당연히 이 시기가 제국주의 시대죠. 너무 쉽죠. 자, 전체주의가 아닙니다. 근데 전체주의를 여러분들이 오답으로 굉장히 많이 고르셨던 걸로 기억을 해요. 왜 그랬을까 생각을 해보니까요. 전체주의 하면 떠오르는 게 파시즘이나 나치즘이잖아요. 침략 정책과 관련이 있는 것이라고 이제 생각을 하시면서 연결을 시키시겠지만 전체주의의 원뜻을 아시면 이거랑 전혀 접목이 되지 않습니다. 전체주의 뜻이 뭐죠? 전체주의는요. 개인보다 자, 사회나 집단이 더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사회나 집단이라는 전체를 위해서 개인은 자유를 희생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게 전체주의입니다. 관련이 되어 있지 않죠. 이해 가시죠? 자, 이런 문제들도 나올 수 있습니다. 보통 교육청 문제에서는 개념을 묻는 문제가 많이 나오고 수능이나 평가원 문제에서는 개념을 활용하는 문제가 당연히 나오겠지만 이런 기본적인 개념이 안 잡혀 있으시면요. 활용 문제도 푸실 수 없으세요. 그래서 기본적인 개념을 명확하게 파악해 두시는 거. 그래서 선지 1번부터 5번까지 다시 한번 정리 한번 해보세요. 아시겠죠? 다음 문제 넘어가 볼게요. 자, 다음 자료와 관련된 대외 정책의 경제적 배경으로 옳은 설명을 보기 위해서 고른 것은 지금 물어보고 있는 것은 바로 경제적인 배경입니다. 어떤 대외 정책이 있는데 이거랑 관련된 대외 정책이 있는데 경제적인 배경을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경제에 초점을 맞춰서 한번 볼게요. 자, 사료가 나왔는데 여러분 뭐가 있나요? 사료에 출처가 있죠. 그럼 사료의 출처부터 봅시다. 노비코프 국제정치. 이건 선생님도 잘 몰라요, 솔직히. 하지만 요건 알죠, 여러분? 에밀 졸라의 제르미날. 에밀 졸라가 누군지는 아십니다, 여러분. 대부분들이. 19세기 말에 활동했던 프랑스의 문호죠. 이 사람이 썼던 글 중에서 가장 유명한 거, 정말 제목까지도 임팩트 있고 강렬한 나는 고발한다가 있죠. 나는 고발한다. 자, 에밀 졸라가 고발하려고 했던 사건은 바로 드레피스 사건이었습니다. 드레피스 사건이 무슨 사건이었냐면 기억나시나요? 드레피스가 어디 출신이죠? 유대인 장교 출신이죠. 유대인 장교 출신인데 당시의 사회적인 분위기 어땠어요, 여러분? 19세기 말 민족주의, 제국주의로 인해서 다른 민족에 굉장히 배타적이었죠. 자, 프랑스에서 유대인 장교라는 이유만으로 이 사람이 독일군의 간첩이라고 오명을 쓰고 처형을 당할 위기에 처해 있었습니다. 그때 용기 있게 나서서 나는 고발한다라고 얘기했던 사람이 에밀 졸라죠. 이 사람은 간첩이 아니다라고 얘기했고요. 그때 남겼던 굉장히 유명했던 말이 선생님 아직도 기억이 나요. 그 글을 읽었을 때 나는 역사의 공범자가 되고 싶지 않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이렇게 만약에 옳지 않은 일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침묵을 한다면 나는 공범자가 되는 거니까 용기 있게 이제 글을 쓴 거죠. 나는 고발한다. 드레피스는 무죄이다 라고 얘기를 했던 거죠. 19세기 말이고요. 한번 글 읽어볼게요. 첫 번째 사료는요. 약한 개인과 집단 유기체는요. 더 강한 집단에게 예속된다. 이거 무슨 말인가요? 사회 진화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강한 쪽은 약한 쪽을 지배해도 된다. 맨 뒤에 더 잘 나오죠. 자, 왜냐면 이제 약한 동물이 다른 동물보다 이제 약하면 다른 동물의 먹이가 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한 사회가 다른 사회보다 약할 때 그 사회는 다른 사회에 예속된다. 식민 지배를 정당화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거랑 관련된 대외 정책 뭐가 있겠어요, 여러분? 식민지 확대, 제국주의 정책이겠죠. 잘 해보실게요. 우리 회사는 10,000명의 노동자, 굉장히 많네요.
67개 도시에 걸친 특허권. 굉장히 엄청나네요. 또 매일 5,000톤 이상 생산되는 석탄, 모든 채굴장과 작업장, 공장으로 연결되어 있는 철길이 있어요. 오, 그럼요. 그렇고 말고요. 거기에 돈이 있어요. 뭔가 풍자하는 글이라는 게 느껴지시나요? 자, 첫 번째 글에서 알 수 있는 게 사회 진화론이라면 두 번째 글에서는 소수의 기업이 자본을 독점하고 있죠. 굉장히 많은 노동자와 많은 특허장을 얻으면서 이런 거 뭐라고 얘기하죠, 여러분? 독점 자본주의입니다. 독점 자본주의. 이거랑 관련된 대외 정책과 관련된 경제적인 배경 한번 골라보실게요. 기억, 잉여 자본을 투자하기 위한 새로운 시장이 필요하였다. 맞죠, 여러분? 이랬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식민지 개척을 위해서 나선 거고요. 기억 맞고요. 니은, 중화학공업 중심의 소수 거대 기업이 시장을 독점하였다. 이게 바로 두 번째 사료에서 나온 상황이었습니다. 맞죠? 자, 정답은 기억, 니은 1번이고요. 오답 체크 한번 해볼게요. 자, 자유무역 체제를 강화하기 위해 세계무역기구가 발족되었다. WTO 아주 이후의 일이고요. 악화된 경제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신경제정책이 추진되었다. 러시아 혁명이 일어나고 난 이후에 급진적인 사회주의 경제정책으로 어려워지니까 추진된 겁니다. 자본주의적 요소를 받아들였던 거고요. 러시아와 관련된 얘기죠. 아닙니다. 정답은 기억, 니은 1번이었고요.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현대사 1차 세계대전은요. 배경 문제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제국주의와 관련된 여러 이념과 관련된 복잡한 상황들에 대해서 명확하게 파악을 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다음 문제 볼게요. 자, 다음은요. 어느 전쟁이 종결된 후 체결된 강화조약이다. 정보는 이미 문제에서 다 주고 있네요. 전쟁이 종결된 이후에 체결된 강화조약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물어보는 건요. 이 전쟁이 그래서 결과를 물어보는 게 아니죠. 끝까지 읽으셔야 돼요. 이 전쟁에서 일어난 사실로 옳은 것은 즉 뭐예요? 전쟁에서 일어난 사실이면 여기에서 묻고 있는 건 과정을 묻고 있습니다. 이해 가시죠? 한번 볼게요. 자, 독일은 해외 식민지에 관한 모든 권리를 연합국에게 넘겨준다. 자, 독일이 가지고 있는 식민지를 다 넘겨줘요. 두 번째 볼게요. 독일은요, 주요 연합국이 승인한 장소에서만 무기 탄약 및 기타 전쟁 수행 도구를 생산할 수 있다. 즉, 무기나 전쟁을 다시는 수행하지 못하도록 철저하게 감시하겠다. 독일은요, 연합국의 청구액이 확정되기 전에 우선 배상위원회가 정하는 지불 방법에 따라서 엄청난 금액의 액수를 지불해야 된다. 자, 뭐가 나와 있나요? 패전국에 대한 철저한 응징과 보복이 담겨 있는 이 강화조약, 베르사유 조약이죠. 1차 세계대전 이후에 체결이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1차 세계대전의 과정을 묻는 문제네요. 간단하게 한번 정리해 볼게요. 자, 1차 세계대전의 과정을 보면요. 요 단어를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바로 참호전이죠. 아까 말씀을 드린 것처럼 독일 같은 경우에는 전선이 이렇게 양분이 되어 있었어요. 이쪽에 러시아, 소련이 있고요. 이쪽에 프랑스가 있습니다. 이런 와중에서 이제 전선이 어떻게, 특히나 프랑스 이쪽으로 어떻게 참호전이 진행이 되었냐면 참호가 이런 거예요, 여러분. 아래 이렇게 몸을 피할 수 있는 땅을 이제 파는 겁니다. 여기에 사람이 이렇게 서서 하거나 아니면 무릎을 꿇고 여기 얼굴만 내밀고 총을 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상자는 많은데 전쟁은 요만큼 진전했다, 요만큼 되돌아갔다 하면서 지루한 양상을 반복하고 있었죠. 이 참호전이 일어났던 대표적인 그 전투가 마른 전투와 솜 전투예요. 마른 전투, 솜 전투가 일어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있었던 일을 생각을 해보면 독일을 봉쇄하기 위해서 영국이 이제 해상 봉쇄 작전을 합니다. 그래서 독일이 이거에 대해서 반격을 가하기 위해서 영국과 대륙 사이의 수송선들을 다 공격을 해요. 잠수를 한 이후에 잠수함을 깔아두고 그게 바로 이제 독일의 무제한 잠수함 작전이죠. 무제한 잠수함 작전. 근데 문제는요. 이걸 통해서 영국이 이제 항복을 할 줄 알았던 거예요. 그런데 정말 잠자는 사자의 코털을 건드렸죠. 누구를 공격을 합니까? 이 무제한 잠수함 작전에서 독일이 미국의 상선을 공격을 한 겁니다. 그래서 원래 미국은 어때요, 여러분? 유럽의 일에 간섭을 하나요, 안 하나요? 안 하죠.
원래 미국 같은 경우에는 라틴 아메리카 독립할 때 멀로 선언을 통해서 미국은 유럽의 일에 간섭하지 않는다. 너희도 우리의 일에 간섭하지 마. 라고 해서 불간섭주의가 원칙이었습니다. 하지만 여론이 어때요? 자기네 나라에 배가 격침당하고 난 이후에 가만히 있을 국민들이 없죠. 그래서 이 무제한 잠수함 작전으로 인해서 미국이 전쟁에 참전하게 됩니다. 거의 강제 소환이죠. 자, 이런 이후에 한편으로 이제 이걸로 인해서 연합국 측이 크게 승기가 올라가요. 거의 승리할 그런 상황까지 올라가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보실 수 있는 과정 중에 일어났던 사건이 러시아에서 혁명으로 인해서 이제 러시아의 사회주의 혁명으로 인해서 러시아가 연합국에서 이탈하게 됩니다. 이게 바로 이탈하고 난 이후에 단독 강화 조약 브레스트 리토포스크 조약의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바로 독일이 항복을 한 게 아니라 독일에서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 킬 항구 수병들의 반란이 있었어요. 이걸로 인해서 임시정부가 수립이 되고 그 임시정부와 휴전 조약을 맺게 된 거죠. 종전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이 지점이 바로 여러분 2차 세계대전과 1차 세계대전이 엇물리는 부분입니다. 왜냐면요. 독일에서 킬 항구 수병들의 반란이 일어나지 않았다면 우리가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한 사람이 나오게 됩니다. 그 사람이 바로 히틀러죠. 그래서 이 킬 항구 수병들의 반란을 주도한 계층이 사회주의였어요. 사회주의에서 주도하게 되면서 이 사회주의 세력 때문에 독일이 이전 민족적인 자존심을 이제 다 짓밟혔다라고 생각한 히틀러는 나중에 반공주의로 돌아서게 되죠. 반공주의를 하게 된 배경이 여기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럼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기억. 일본이 진주만을 공격하였다. 일본의 진주만 공습은 어느 전쟁에서요? 2차 세계대전에서 나오는 내용입니다. 아니고요. 독일이 오스트리아를 합병하였다. 독일이 오스트리아 합병한 내용도 2차 세계대전과 관련된 내용이죠. 자, 디귿. 독일 킬 항구 수병들의 반란이 일으켰다. 디귿 정답 맞고요. 릴. 오스트리아가 세르비아에 선전포고를 하면서 1차 세계대전이 시작이 되었죠. 자, 정답은 디귿 리을 5번입니다. 아시겠죠? 선지도 까다롭지 않고요. 문제 자체도 까다롭진 않지만 1차 세계대전의 과정을 정리하는 문제로는 좋은 것 같습니다. 과정 한번 정리해 보시고요. 다음 문제 넘어가 볼게요. 자, 7번입니다. 예비 시행 문제고요. 가에 들어갈 내용으로 적절한 것은? 자, 이런 문제는요.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출제되기는 어렵습니다. 근데 평가원에서 앞으로의 방향 같은 걸 설정을 해준 거라고 생각을 해요. 이렇게 서양사, 동양사에서 동양사의 중국이나 서양사의 유럽과 다르게 이제 약간 소외되어 있는 지역의 문제도 다뤄보겠다라고 하는 걸 보여준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자, 한번 정리 한번 해볼게요. 우리는 핵심 키워드 요거죠. 벨푸어 선언에 따라서 우리 선조가 살았던 땅으로 돌아온 것뿐이다 라고 얘기하고요. 하지만 이 사람 얘기하는 거 봐요. 우리는요 수천 년 동안 이 땅에서 살아왔다. 그리고 우리의 권리는 벨푸어 선언보다 앞서서 여기에서 승인되었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정말 어떻게 보면은 단답형 문제 같은 문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하지만 여러분들이 이제 익숙하지 않으니까 어려우셨겠죠. 자, 정답은 1번인데요. 일단 설명을 한번 해드리면 이게 언제 일어났던 일이냐면 1차 대전 중에 일어났던 일입니다. 자, 1차 대전 중에 영국은요. 지키지 못할 약속을 너무 많이 했어요. 영국 같은 경우에 먼저 누구와 약속을 했냐면 아랍인, 팔레스타인에서 살고 있는 아랍인들과 약속을 먼저 했는데 그게 바로 맥마흔 선언입니다. 맥마흔 선언을 통해서 이제 영국에서 아랍인들에게 아랍인 국가 건설을 약속을 해준 거예요. 여기서 너희가 오래 살았고 이제 다른 데에 지배를 받지 않아도 된다. 떠돌아다니지 않아도 된다. 라고 하면서 약속을 해줬는데 또 한편으로 이 이후에 벨푸어 선언으로 유대인들에게도 유대인 국가 건설을 약속을 해준 거예요. 똑같은 지역에서.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로 인해서 이 두 민족 간의 갈등이 아직까지 이어져 오고 있는 거죠. 그게 바로 팔레스타인의 문제입니다. 이해 가시죠? 그래서 정답 1번이고요. 뭐 다른 것들은
이제 살펴볼 내용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다음 문제로 넘어갈게요. 8번입니다. 자, 이것도 예비 시행 문제인데요. 가의 인물이 추진한 정책으로 옳은 것은 이라고 나와 있죠. 자, 가부터 한번 보시면요. 밑줄 진 가. 이에 가 대통령은 취임 연설에서 이렇게 얘기했대요. 너무 유명한 연설이죠. 두려워해야 할 것은 두려움 그 자체라는 말을 통해서 국민에게 희망과 용기를 주려고 했다. 가는 바로 루스벨트 대통령입니다. 근데 그 내용을 한번 살펴보면요. 텍사스 아칸소 등에서 많은 면화가 밭에서 썩어가고 있다. 한편에서 엄청난 이 부분이 핵심입니다. 생산이 과잉되고 있고 다른 한편에서는 경악스러운 소비 위축. 뉴욕 증권거래소의 주가가 대폭락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자, 가 인물이 추진한 정책은 바로 뉴딜 정책입니다. 뉴딜 정책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자, 뉴딜 정책이 나오게 된 배경은 바로 이보다 앞서 있는 대공황입니다. 대공황이요. 시험에서 모의평가 비롯해서 수능에서 자주 출제되는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이게 시사적인 현안이죠, 여러분. 대공황 자체가 세계적인 경제 위기를 뜻하는데 우리도 이제 우리나라도 2009년부터 미국발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로 인해서 2009년 이후로 전 세계의 소비 시장이 위축이 되었잖아요. 그러니까 거의 이제 비슷한 사건으로 과거에서 시사점을 찾을 수 있는 대공황이 반복해서 출제되는 겁니다. 시사성이 있으니까요. 대공황 같은 경우에 왜 일어났느냐는 이제 이유를 가지고는 굉장히 의견이 분분해요. 그런데 이 대공황에 있어서 한 가지 확실한 거는 이 당시에 생산, 물건을 찍어내는 게 소비보다 너무 많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여러분 결과 어떻게 되겠어요? 물건은 많은데 살 사람은 없어요. 그럼 물건 가격이 떨어지겠죠. 물가가 폭락하는 상황이 처해지게 된 겁니다. 자, 그래서 루스벨트 대통령이 시행한 이 뉴딜 정책을 한번 보시면요. 그야말로 새로운 딜입니다. 근데 이걸 여러분들이 잘못 이해하시면 문제를 절대로 푸실 수가 없으세요. 왜 그러냐면 이 뉴딜 정책 하면 여러분들 맨날 하는 얘기가 테네시 계곡 공사. 그러니까 토목공사만 생각을 하십니다. 근데 토목공사를 가지고 뉴딜 정책을 논할 수는 절대로 없어요. 그건 뉴딜 정책의 아주 작은 일부분입니다. 뉴딜 정책은요. 한마디로 지금 이 상황을 한번 해결해 보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봐봐요. 생산이 많아져서 소비가 위축되고 그래서 물가가 하락을 합니다. 그럼 이 뉴딜 정책에서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은 뭐겠어요, 여러분? 아직까지는요.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서 자유로운 경제, 자유경제 시스템이었습니다. 자유방임주의였어요. 근데 이제 더 이상 이걸 그냥 두고 볼 수가 없다. 시장은 정말 자정 능력이 있을 줄 알았는데 주가가 떨어지고 그 다음에 좀 오르지 않을까? 또 떨어지고 또 떨어지고 계속 떨어진다는 거죠. 자유경제가 아니라 이제는 통제경제로 가는 거죠. 그러니까 완전한 통제가 아니라 자본주의지만 수정자본주의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돼요? 생산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생산물을 통제하는 거예요. 생산을 통제하고 노동을 통제합니다. 국가에서요. 두 번째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국가의 공공사업을 통해서 예를 들어서 토목공사 같은 거를 통해서 뭐를 하자? 이 공공사업에 동원되는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사람들 실업자들을 구제해주면서 수요를 창출하는데 물건에 대한 수요를 창출하는데 어떤 수요? 돈이 있어서 실질적으로 사갈 수 있는 사람들 유효 수요층을 이제 키우겠다라고 하는 얘기고요. 가장 또 중요한 얘기가 이 3번에 있죠. 자, 이 뉴딜 정책을 하면서 이제 통제 경제로 가고 공공사업을 벌이면서 이 대공황으로 인해서 굉장히 안 좋은 위치에 처해지게 된 사람들, 사회적인 약자들을 국가가 보호하겠다고 합니다. 그래서 뭐를 해요? 사회 보장 제도가 이때 생기게 되죠. 그래서 요 세 내용을 모두 아셔야지 여러분들이 푸실 수 있습니다. 같이 한번 들어가 볼게요. 1번, 경제 재건을 위해 마셜 계획을 발표하였다. 이 마셜 계획 언제 나오죠? 이거는 2차 세계대전 이후에 트루먼 독트린 때 나오는 내용입니다. 트루먼 독트린 이후의 내용이고요. 아니죠. 2번, 식민지 확대를 위해 군수산업을 육성하였다. 지금 어때요, 여러분? 지금 과잉 생산 시대에 지금 식민지 확대를 또 할 여력이 없죠, 당연히. 3번, 사회적 약자의 보호를 위해서 사회보장을 강화하였다. 정답은 3번입니다. 이것도 여러분들 정답으로 많이 못 골라내셨어요. 2번만, 그 토목공사의 내용만 아셨다면 안 됩니다. 세 가지 내용 모두 다 아셔야 되고요.
4번 보실게요. 거국 내각을 구성하여 보호무역 정책을 실시하였다. 이거는 여러분 미국에 해당될 수가 없는 내용입니다. 내각이잖아요, 여러분. 내각 책임제에서 가능한 얘기입니다. 개념을 확실히 해볼게요. 내각 책임제가 뭐죠? 내각 책임제는 이제 당 중에서 다수의 당이 내각을 구성해서 이제 국정 운영을 이끌어 나가는 겁니다. 영국 같은 나라가 대표적이죠. 거국 내각은요, 나라가 비상사태일 때, 대공황 같은 비상사태일 때 여당이든 야당이든 가리지 않고 인재를 등용해서 거국일치의 내각을 이끌고 나가는 거예요. 거국 내각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대표적으로 영국의 이제 대공황 때 맥도널드 내각이 있겠죠. 아니고요. 5번 대륙횡단철도를 완성시켜서 영토의 통합을 추진하였다. 대륙횡단철도 나오면 어디가 기억나셔야 돼요? 동서통합하는 미국입니다. 미국이지만 이 시기에 대한 내용은 아니죠. 그래서 이 내용은요, 여러분, 대공황은 너무나 자주 출제되는 내용이고 앞으로도 계속 출제가 되고 올해도 출제될 수 있는 주제입니다. 마지막까지 정리를 하셔야 되고요. 이 뉴딜 정책의 의미를 명확하게 다시 한번 기억을 해두셔야 돼요. 아시겠죠? 다음 문제 풀어볼게요. 9번입니다. 가시기의 경제 상황을 해결하기 위한 각국의 대응으로 옳은 것은? 자, 이것도 정말 중요한 문제입니다. 자, 대공황에서 첫 번째 문제 유형이 미국의 뉴딜 정책을 묻는다면 두 번째는 대공황에 대한 다른 나라의 대응을 물을 수가 있어요. 자, 이 경제 상황 어떤가요? 1929년 뉴욕 증시 폭락 이후 세계의 상품 가격 물가가 폭락하고 있죠. 왜요? 생산이 많으니까요. 생산량이 많은데 소비할 사람은 없으니까 물건 가격이 폭락합니다. 대공황 상황을 보여주고 있죠. 이 내용도 한번 정리해 볼게요. 자, 대공황에 대한 대응은요,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쉽습니다. 자, 대공황이 어떻다고요? 생산이 많다고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걸 충분히 소화할 수 있는 시장이 있거나 식민지가 있거나 없거나에 따라서 달라질 겁니다, 대응이. 이해가시죠? 자기가 식민지가 산업혁명이 고도화되어 있고 충분히 발달한 식민지와 아니면 다른 시장이 있는 경우에는요, 어떻게 하면 되나요? 바로 보호무역을 실시하면 되죠. 예전에는 자유무역으로 한 나라 안에 다양한 나라의 상품이 들어와서 경쟁을 했다면 이제는 자기랑 관련된 나라를 묶어서 이 나라들끼리만 거래를 하면 되는 거예요. 경쟁을 최소화하고 보호무역을 실시를 하는 거죠. 이게 어떤 나라만 가능하다고요? 바로 식민지가 많고 시장이 어느 정도 탄탄한 나라. 그런 나라만 가능할 거고요. 그렇지 않은 나라 같은 경우에 어떻게 해야 되나요? 바로 식민지를 만들고 시장을 개척해야 되겠죠. 자, 그런 나라들 같은 경우에는 이 대공황 때문에 침략 전쟁으로 나아가게 된 겁니다. 이거 굉장히 잘 나온 내용이에요,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생각하시기에 식민지가 충분히 있으면서 혹은 유효한 시장이 좀 있으면서 이 대공황을 타결해 나갈 수 있는 나라 어느 나라 있나요? 바로 영국은 뭐 빠지지 않겠죠. 영국이 있고요. 프랑스도 있고요. 미국도 있습니다. 그 나라들이 지금 이 보호무역에 속해 있는 나라들인 거예요. 자, 영국 같은 경우에는요, 어떻게 했냐면 영국 식민지가 워낙 많잖아요. 그 식민지를 이제 하나의 블럭으로 묶습니다. 블럭으로 묶고 난 다음에 여기를 파운드 블럭, 파운드화를 쓰잖아요. 영국의 돈만 유통되는 파운드 블록으로 형성해서 여기 안에서만 거래를 하는 거예요. 자기 시장을 닫아놓는 거죠. 프랑스도 마찬가지입니다. 프랑 블록을 형성하고요. 미국은 식민지가 엄청나게 많지는 않았지만 라틴 아메리카가 있잖아요. 라틴 아메리카랑 같이 달러 블록을 형성합니다. 여기에 더해서 미국 같은 경우엔 뉴딜 정책도 시행을 하죠. 반면에 그런 시장이 없는 나라들이 있잖아요. 그런 나라들은 다른 나라에 침략해서 시장을 확보를 하는 겁니다. 어떤 나라 있나요? 독일 같은 경우에 어때요, 여러분? 옛날엔 식민지가 있었죠. 많았어요. 그런데 1차 세계대전 이후로 정말 다 뺏기게 되었죠. 그렇기 때문에 독일 같은 경우에 그랬고요. 이탈리아도 그랬죠. 이탈리아는 실제로는요, 여러분, 1차 세계대전의 승전국입니다. 그런데 어떠한 이런 이익이나 이런 것도 별로 보장받은 게 없었어요. 그래서 국민들 불만이 굉장히 높았고요. 그걸 보상받으려는 심리가 굉장히 강했습니다. 일본도 그랬죠. 일본의 식민지는 대표적인 식민지 조선밖에 없었죠. 그래서 이들은 침략 전쟁을 감행을 하는데요. 독일 같은 경우에는 체코의 그 수데텐 지방을 합병을 하고요. 이탈리아 같은 경우에는 에티오피아,
일본 같은 경우에는 중국을 침략해서 중일전쟁을 일으킵니다. 자, 이렇게 대응하는 방안이 달랐다는 거를 아시고서 선지 한번 들어가 볼게요. 미국은요, 대규모 공공사업으로 일자리를 창출하였다. 맞는 설명이죠, 여러분. 뉴딜 정책에 대한 내용이고요. 맞고요. 정답 바로 1번이네요. 독일 볼까요? 관세 동맹을 결성하여 경제 통합을 꾀하였다. 얼핏 보면 맞는 내용 같지만 관세 동맹 하면 여러분 뭐가 떠올리셔야 되죠? 19세기에 독일에서 민족주의 분출로 독일이라는 민족국가 형성된 거, 통합에 대한, 통일에 대한 내용이니까 아니고요. 3번, 영국은 동인도 회사를 해체하고 인도를 직접 통치하였다. 자, 이건 세포의 항쟁 이후의 일입니다. 아니고요. 자, 4번, 소련은 자본주의 요소를 도입한 신경제정책을 채택하였다. 이것도 러시아 혁명 이후의 일입니다. 자주 나오니까 여러분 기억해 두세요. 신경제정책 아니죠. 자, 5번. 프랑스는 군비 축소와 독일의 전쟁 배상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국제회의를 제안했다. 1차 세계대전 이후에 배상금과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아니죠. 자, 이해 가시죠, 여러분? 대공황과 관련된 두 가지 유형 풀어보셨고요. 이제 마지막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10번입니다. 중요한 주제고요. 올해 출제됐어요. 자, 밑줄 친 조국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보시면, 자, 조국 밑줄 부분부터 보면요. 그 대신 바로 나왔네요, 여러분. 키워드 뭐죠? 파시스트. 파시스트 손으로 조국의 정치 경제 조직을 질서 있게 발달시켜야 할 것이다. 누가 얘기했어요? 무솔리니가. 자, 어느 나라죠? 이 조국은 바로 이탈리아입니다. 자, 이탈리아라는 거 아시고 한번 들어가 볼게요. 1번, 비시 정권을 수립하였다. 비시 정권은요, 독일이 프랑스에 세운 괴뢰국가입니다. 아니고요. 2번, 모로코 사건에 개입한 건, 자, 독일과 프랑스가 모로코를 두고 대치하였고, 여기에서 영국이 개입해서 프랑스의 편을 들었죠. 아니고요. 3번, 알자스 로렌 지방을 점령하였다. 알자스 로렌 지방을 가지고 서로 니꺼 내꺼 하면서 싸운 나라는 독일과 프랑스죠. 아니고요. 4번, 독일, 일본과 방공협정을 체결했다. 맞습니다. 공산당의 반대한 협정 4번 맞고요. 자, 이렇게 된 배경 한번 말씀을 드리면요. 자, 이 시기에 에스파냐에서 내전이 일어나게 됩니다. 어떤 내전이었냐면 좌파 정부가 있는데 여기에 우파의 프랑코 장군이 쿠데타를 일으킨 거예요. 당연히 여러분 이탈리아나 독일 같은 경우에 어느 편을 들까요? 히틀러는 공산당을 굉장히 싫어했습니다. 당연하죠. 사회주의에 대해서 반대했어요. 어디에 들까요? 프랑코 장군 측에 바로 독일과 이탈리아가 이제 서게 되면서 프랑코 장군 쪽이 승리하게 됩니다. 이 이후에 2차 세계대전에 추축국이라고 불리는 세 나라가 협정을 맺죠. 독일, 이탈리아, 일본이 방공협정을 맺게 되고요. 본격적인 침략주의의 길로 나가게 되는 거죠. 이해 가시죠? 마지막 5번, 러시아와 단독 강화 조약을 체결한 건 독일이고요. 몇 차 대전일까요, 여러분? 1차 대전에 대한 내용입니다. 자, 여러분 여기까지 총 10문제 선생님이랑 같이 한번 풀어보셨고요. 어려웠던 내용들 많으실 거예요. 특히나 현대사 부분 난이도 있는 문제 많이 나오니까 잘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선생님은 이 다음 강의에서 현대사 2번째 시간에서 만나볼게요. 수고 많으셨어요.